당신의 스마트폰 갤러리나 아니면 그 오래된 앨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수많은 사진 중에 왜 어떤 사진은 볼 때마다 가슴이 아릿하고 또 어떤 사진은 몇 번을 넘겨봐도 뭐랄까 아무런 감흥 없이 그냥 잊히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이 질문, 이 사진이 우리 마음에 남기는 기묘한 흔적에 대해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진이 그냥 단순하게 순간을 기록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감각이나 기억, 더 나아가서는 윤리, 권력 이런 것까지도 조직하는 방식이다. 이런 전제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 장의 사진을 두고 전혀 다른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맞습니다. 사진을 지극히 개인적인 상처로 본 롤랑 바르트, 그리고 사회를 길들이는 장치로 본 수전 손택, 마지막으로 역사를 재배치하는 기술로 본 발터 베냐민까지 이 세 거인의 눈을 빌려서 우리가 매일 찍고 보는 이 사진이라는 게 대체 무엇인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당신의 사진첩이 완전히 다르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인물 롤랑 바르트부터 시작해보죠. 이분은 사진이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상처를 남긴다고 했다고요? 사진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거나 정보를 얻는 게 아니라 상처를 받는다니 처음엔 좀 와닿지가 않아요. 너무 시적인 표현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바르트의 접근이 굉장히 사적이고 또 현상학적이라서 그래요. 그는 자신의 그 유명한 저서 밝은 방에서 이 경험을 설명하려고 두 가지 핵심 개념을 제시하는데요. 바로 스튜디움은 우리가 사진을 보면서 느끼는 일반적인 관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화적, 사회적 배경 지식을 동원해서 이해하는 거죠. 일반적인 관심이요? 네. 예를 들어 1960년대 명동거리 사진을 보고 저 시대엔 사람들이 저런 옷을 입고 저런 간판이 있었구나 하고 정보를 얻고 이해하는 과정. 이게 스튜디움입니다. 사진작가가 의도한 메시지를 읽어내거나 시대상을 파악하는 일종의 보편적인 공감대 같은 거죠. 그렇군요. 우리가 보통 사진을 감상한다고 할 때 하는 행동이 바로 스튜디움이겠네요. 구도가 안정적이네, 색감이 따뜻하다,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솔직히 푼쿵투머라는 개념은 너무 주관적이고 신비롭게 들려요. 그냥 어떤 사진에 감상해졌는 걸 너무 거창하게 표현한 건 아닐까요? 이 개념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거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주관성과 신비로움이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푼쿠툼은 라틴어로 찌르다는 뜻에서 왔는데 말 그대로 사진 속의 어떤 사소한 디테일이 갑자기 예고도 없이 보는 사람의 마음을 화살처럼 꿰뚫는 경험을 말합니다. 꿰뚫는 경험. 네, 이건 의도된 것도 아니고 남에게 설명하기도 어려워요. 사진 전체의 주제와는 무관하게 사진 속 인물의 달아빠진 구두끈이나 어색하게 맞잡은 두 손, 그런 것들이 나를 찌르는 거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할머니 앨범을 보다가 수많은 사진 중에 유독 평소에 무뚝뚝하시던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희미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봤거든요. 네네. 근데 다른 건 눈에 안 들어오고 유독 제 손을 꽉 쥔 그 손의 주름에 시선이 멈춰서 한참을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게 제 푼쿠툼이었나 봅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 주름은 다른 사람에겐 그저 할머니의 손이겠지만 당신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경류를 일으키는 개인적인 상처, 즉 푼쿠툼이 된 거죠. 바르트는 이 푼쿠툼을 통해 사진의 본질에 다가갑니다. 그는 사진이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사실만을 끊임없이 속삭인다고 말해요. 바로 이것은 존재했었다, 싸에떼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존재했었다. 그게 무슨 뜻이죠? 그냥 과거의 기록이라는 말 이상인 것 같은데요. 그 이상이죠. 사진은 지금 눈앞에 없는 과거의 어떤 순간이 분명히 물리적으로 거기에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제시한다는 겁니다. 사진 속 할머니의 미소 띤 얼굴과 손의 주름은 명백히 존재했지만 지금은 지나가 버렸죠. 그래서 사진을 본다는 건 그 존재의 부재를 확인하는 행위이자 그 존재에게 예약된 죽음을 목격하는 경험이 됩니다. 사진은 현재가 아니라 과거의 죽음을 증명하는 매체라는 거예요. 듣고 보니 섬뜩하면서도 너무 슬프네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보면서 그리움을 느끼는 것도 결국 그 사람이 지금 이 순간 여기 없다는 사실, 그리고 언젠가는 영원히 사라질 거라는 사실을 사진이 끊임없이 상기시키기 때문이라는 말이군요. 맞습니다. 바르티에게 사진은 애도와 직결됩니다. 특히 그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사진을 찾아 헤매는 경험을 통해 이 생각을 완성했어요.
수많은 어머니 사진 속에서 그는 사회적으로 규정된 어머니의 모습, 즉 스튜디움만을 발견하다가 마침내 어머니가 5살 때 찍은 겨울 정원 사진 속에서 자신만을 찌르는 풍크툼을 발견하고 비로소 진정한 애도를 시작했다고 고백하죠. 결국 바르트에게 사진을 본다는 건 의미를 분석하기 이전에 그 죽음과 연결된 개인적인 충격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앞에서 침묵하게 되는 경험이군요. 사진은 대화가 아니라 상처를 남기는 매체라는 말이 이제야 가슴으로 이해가 되네요. 바르트의 이야기는 정말 가슴을 후벼 파네요. 사진이 이렇게 지독하게 개인적인 경험일 수 있다는 걸 생각하게 되는데,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내 앨범 속 사진 이야기잖아요. 매일 뉴스나 소셜미디어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끔찍한 사진들, 예를 들어 전쟁터의 아이나 재난 현장의 모습은 저에게 풍쿠툼을 주지 않거든요. 그냥 무감각하게 스크롤해서 넘기게 되죠. 바로 이 지점을 수전 손택이 파고들었죠. 정확합니다. 바르트가 사진을 통해 나의 내면으로 침잠했다면 수전 손택은 그 시선을 바깥으로 돌려서 우리의 사회를 날카롭게 비춥니다. 손택의 질문은 이 사진이 무엇을 보여주는가가 아니에요. 이 사진을 보는 행위가 우리를 어떤 인간으로 만드는가 하는 것이죠. 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네요. 사진이 현실을 기록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길들이고 변화시키는 장치라는 관점이군요. 네, 손택은 사진 찍는 행위 자체가 세상을 소유하고 통제하려는 현대인의 욕망과 연결되어 있다고 봤어요. 관광객이 이국적인 풍경을 카메라에 담는 행위는 그 풍경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라는 형태로 박제해서 소유하고 소비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현실은 복잡하고 저항하지만 이미지는 우리가 쉽게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특히 타인의 고통을 담은 사진을 다룰 때 정말 논쟁적인 지점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전쟁, 기약, 재난 현장을 찍은 보도사진들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연민을 느끼고 세상의 비극에 분노한다고 생각하지만 손택은 그 감정의 실체를 의심하죠. 맞습니다. 손택은 우리에게 아주 불편한 질문을 던져요.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소비하고 있는가? 소비하고 있는가? 네. 처음에는 충격적이었던 이미지도 텔레비전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반복해서 노출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감각은 점점 둔감해지고 끔찍한 고통은 그저 또 하나의 자극적인 볼거리, 즉 스펙타클로 전락할 우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연민 피로, 컴패션 퍼티그라는 현상이겠네요. 예를 들어 제가 소셜미디어에서 전쟁의 참상을 담은 게시물에 슬퍼요 이모티콘을 누르고 공유하는 행위가 정말 그들의 고통에 연대하는 행동일까요? 아니면 손택의 말처럼 나는 이렇게 윤리적인 사람이야 라고 전시하면서 고통을 이미지로 소비해버리는 행위일까요? 생각할수록 헷갈리네요. 바로 그 지점이 손택이 평생 고민했던 딜레마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보면서 안전한 곳에 있는 나 자신의 안도감을 확인하는 일종의 관음증적인 태도를 갖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저런 끔찍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아서 다행이야 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래서 손택은 사진을 보는 행위에 늘 윤리적 책임이 뒤따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사진이 누구에 의해 어떤 의도로 찍혔고 어떤 맥락에서 나에게 보여지는지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나중에 손택의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는 점이에요. 초기에는 사진이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측면을 강하게 비판했다면 후기 저작인 타인의 고통에 대하여에서는 다른 가능성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손택은 자신의 초기 입장이 다소 단편적이었음을 인정합니다. 사진이 우리를 둔감하게만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요. 때로는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있던 불편한 현실을 정면으로 직시하게 만들고 무관심했던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강력한 각성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었죠. 베트남전의 네이팜탄 소녀 사진 한 장이 반전 여론을 들끓게 했던 것처럼요? 맞습니다. 세상을 바꾼 사진들도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결국 손택에게 사진은 좋다 또는 나쁘다로 결론 내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군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당신은 방관자인가 책임 있는 증인인가 라는 윤리적 질문을 던지는 거울과 같은 존재였네요. 자, 바르트가 개인의 내면을 손택이 사회적 윤리를 파고들었다면 이제 마지막 인물 발더 베냐민에게로 가보죠. 베냐민은 앞선 두 사람과 결이 또 완전히 다릅니다.
사진의 내용이 아니라 사진이라는 기술 그 자체의 혁명성에 주목했죠. 사진은 아우라를 파괴한다는 그의 유명한 말을 빼먹을 수 없겠네요. 네, 베냐민을 이해하려면 먼저 아우라, 오라라는 개념부터 확실히 잡고 가야 합니다. 베냐민이 말하는 아우라는 예술 작품의 원본이 지니는 고유한 분위기, 즉 바로 여기 지금 이 장소에 단 한 번만 존재한다는 유일무이한 현존성을 의미합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서 단 하나뿐인 원본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역사와 권위 같은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모나리자 원본을 직접 마주했을 때 느끼는 그런 경외감 같은 거겠군요. 그 그림이 수백 년의 시간을 통과해 지금 내 눈앞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주는 압도적인 느낌이요. 단순히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그림이 있는 곳으로 순례를 떠나는 경험과도 같고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게 바로 아우라입니다. 전통적인 예술은 이 아우라를 기반으로 한 일종의 종교적 제의와도 같았어요. 소수의 특권층만이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만 감상할 수 있었죠. 그런데 사진과 영화 같은 기술 복제 기술이 등장하면서 이 모든 것이 뒤바뀝니다. 모나리자 그림이 이제는 엽서, 머그컵, 티셔츠는 물론이고 인터넷 밈으로 무한히 복제돼서 어디서나 볼 수 있게 된 것처럼요. 제 스마트폰 배경화면에도 있네요. 맞습니다. 예술 작품은 더 이상 유일무이한 원본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무한히 복제되고 반복해서 소비될 수 있게 되죠. 이 기술 복제 시대에 원본만이 가졌던 신성한 아우라는 필연적으로 파괴되고 붕괴합니다. 그리고 베냐멘은 이것이 단순히 예술의 가치가 떨어진 게 아니라 예술을 수용하는 방식 자체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분석합니다. 관조자에서 사용자로 변한다는 표현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전통 예술 앞에서 관객은 거리를 두고 경건하게 관조하는 수동적인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복제된 이미지는 우리의 일상 속으로 파고 들어와요. 우리는 잡지 속 사진을 오려 붙이고 영화 포스터를 방에 붙이고 스마트폰으로 이미지를 편집하고 공유하죠. 더 이상 예술을 멀리서 우러러보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만지는 존재가 된 겁니다. 세상을 인식하는 감각의 체계 자체가 바뀐 거죠. 단순히 예술을 즐기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걸 넘어 벤야민은 여기에 아주 중요한 정치적 함의가 있다고 봤다고요? 이게 어떻게 정치랑 연결되죠? 네, 여기가 베냐민 사상의 가장 빛내는 지점입니다. 그는 파시즘이 대중을 선동하기 위해 바로 이 사라져가는 아우라를 교묘하게 이용한다고 봤습니다. 히틀러의 대중연설이나 나치의 거대한 군중 집회처럼 정치를 하나의 거대한 예술작품처럼 포장해서 대중들이 비판적 사고 없이 그 분위기에 압도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정치의 신묘화입니다. 아, 대중을 비판적 주체가 아니라 그저 압도적인 스펙터클을 감상하는 수동적인 관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군요. 생각해보니 현대 정치에서도 그런 전력이 자주 보이는 것 같아요. 정치인의 완벽하게 연출된 소셜미디어 이미지나 거대한 스케일의 선거 유세 같은 것들이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베냐민은 사진이나 영화처럼 아우라가 파괴된 복제예술이 여기에 저항할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복제예술은 대중에게 충격을 주고 익숙했던 현실을 낯설게 보게 만들죠. 이를 통해 예술을 현실 변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 즉 예술의 정치화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베냐민에게 사진은 단순히 이미지를 넘어 낡은 감각을 파괴하고 역사를 재배치하는 강력한 혁명의 기술이었던 셈입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바르트는 사진 앞에서 개인의 상처와 침묵을, 순택은 사회적 윤리와 각성을, 베냐민은 기술이 가져온 역사의 전환을 이야기했습니다. 똑같은 사진 한 장을 두고 이렇게나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결국 사진의 본질은 하나로 규정될 수 없는 것 같아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사진은 어떤 렌즈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것이 되죠. 개인적 상처로 후벼파는 사건이 될 수도, 사회 구성원을 길들이는 장치가 될 수도, 혹은 낡은 세상을 뒤엎는 기술적 복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시선은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진이라는 다면체의 각기 다른 면을 비추고 있는 셈이죠. 어떤 렌즈로 보느냐에 따라 사진이 우리에게 남기는 것은 고통이 되기도, 마비나 각성이 되기도, 혹은 새로운 감각이 되기도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이 세 사람의 관점을 알고 나니 이제 사진을 예전처럼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바르티의 렌즈를 끼면 사진이 너무 아픈 것이 되고 손택의 렌즈를 끼면 우리가 너무 무감각해질 위험을 경고하며 베냐민의 렌즈를 끼면 그 기술이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거나 해방시킬 수 있는지를 보게 되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지금 당신의 책상 위나 휴대폰 속에 있는 가장 소중한 사진 한 장을 꺼내보세요.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거나 잊지 못할 여행의 순간, 혹은 지금은 곁에 없는 누군가의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렌즈를 모두 사용해서 그 사진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먼저 바르트처럼 물어보세요. 그 사진은 당신을 찌르고 있나요? 사진 속 어떤 예상치 못한 디테일이 당신의 마음을 흔들고 있나요? 그게 바로 당신의 품끝임입니다. 다음엔 손택처럼 물어보세요. 그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린다면 당신은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건가요? 그것은 진정한 공유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방식의 소비인가요? 마지막으로 베냐민처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사진이 수백 수천 번 복제되어 인터넷을 떠돈다면 영원히 사라져버린 그 순간의 원본, 그날의 공기와 온도와 소리, 즉 아우라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어쩌면 사진은 대답이 아니라 끝없는 질문 그 자체인지도 모르겠습니다.